늙은 할망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여기 있어봐야 정신 차리지. 3시간 전만 해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100여 명의 하객들이 아드님이 정말 효자시네요라며 부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냉동창고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이곳에서 저는 계속 되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언제부터 제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냉동창고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저를 이곳에 가둔 채 유유히 사라지는 그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오늘 오후 4시 잔치가 한창일 때를 떠올려 봅니다. 대청마루에 깔린 붉은 비단 보자기 위로 금박을 입힌 상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각 구운 생선구이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햇살에 반짝였고 모든 하객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제 아들 대수였어요. 어머니,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수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45살이 된 아들이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절을 하다니. 주변 어른들이 모두 아이고 저런 효자가 어디 있나? 사모님이 아들 보기 정말 좋으시네 하며 감탄했습니다. 대수야, 일어나렴. 사람들이 다 보잖니. 제가 아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대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칠순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이런 잔치를 열 수 있게 해주신 하늘에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평생 저희 남매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하객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저도 모르게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수는 정말로 변한 것 같았어요. 젊었을 때는 사업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날카로워지곤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한결 온화해진 것 같았습니다. 잔치 내내 대수는 완벽한 효자였습니다. 하객들이 제게 인사를 올릴 때마다 옆에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어르신들께 직접 술을 따라드리며 안부를 물었어요. 특히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셨을 때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수야, 내가 이렇게 장성해서 어머니를 잘 모시는 모습을 보니 회장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버지 회사 임원이셨던 박감사님이 대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대수는 정말 진심으로 보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촌. 앞으로도 계속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 아들이 정말로 철이 들었구나. 이제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확신은 잔치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오후 8시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대수가 저를 별채로 불렀어요. 그곳은 평소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대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진 것을 느꼈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뭔 이야기인데, 대수야? 아버지가 남기신 회사 지분 말입니다. 대수는 아까까지의 온화한 미소가 완전히 사라진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지분이 왜?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지분과 누나 몫까지 모두 저에게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감사하다며 눈물 흘리던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이야. 대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을 위해 남겨두신 건데. 어머니, 제가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지분이 분산되어 있으면 경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대수의 말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마치 사업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처럼요. 아니야, 대수야. 그건 내 아버지의 유언이야. 나한테는 70%, 너한테 20%, 민서한테 10%라고 분명히 정해 놓으셨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대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나가 뭘 했다고 10%를 가져가요? 회사 일도 안 하면서 말이에요. 민서는 내 여동생이야. 그리고 내 아버지 딸이기도 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어쩔 수 없죠. 그 순간 대수의 눈에서 저는 본 적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의 눈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낯선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대수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분을 저에게 넘겨주실 거예요? 말 거예요?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의 효자 연기가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요. 하객들 앞에서 보여준 모든 모습이 가짜였다는 걸요. 안 돼, 대수야. 그건 내 아버지의 뜻이야. 제 대답을 들은 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팔을 거칠게 잡더군요. 그럼 여기서 좀 머물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는 거야, 대수야? 대수는 대답하지 않고 저를 끌고 갔습니다. 잔칫집 뒤편으로 가더니 냉동창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대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소리쳤지만 대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밤새 찬바람 좀 맞아보시면 정신이 들 거예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쾅! 냉동창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차가운 곳에서 떨고 있어요. 몸이 떨리는 것보다 마음이 더 떨립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제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 저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냉동창고 안은 너무 추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오고 손끝이 시려왔어요. 하지만 더 추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칠순 잔치에서 받은 모든 축하가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대수가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문득 돌아가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가끔 대수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어요. 그때는 단순히 아들을 아끼는 마음인 줄 알았는데 혹시 남편이 대수의 본성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보,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중얼거리는 순간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순임아, 내가 만약 먼저 가게 되면 내 서재 금고 안에 있는 작은 수첩을 꼭 기억해둬.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 안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라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이 떠오른다는 것은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대수가 저를 이렇게 대한다고 해서 제가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수첩에는 도대체 누구의 번호가 적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냉동창고 밖에서는 여전히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 긴 밤이 지나면 무언가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냉동창고에 갇힌 지 2시간이 지났을까요? 제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어졌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보다 더 얼어붙은 것은 제 마음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차가운 냉기처럼 온몸을 감쌌습니다. 냉동창고 벽에 기대어 앉으면서 저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며칠을 떠올렸어요. 병상에 누워 계신 남편이 유독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순임아, 내가 걱정되는 게 있어.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쓰면서도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걱정이세요? 대수 말이야. 그 아이가 요즘 회사 사람들한테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한다더라. 그때 저는 남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회사 일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했거든요. 지분 구조라든지 경영권 이양 절차라든지 그런 걸 자꾸 물어본다고 하네. 그야 아버지 뒤를 이을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남편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순임아. 그 아이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 마치 뭔가를 노리는 것 같은 눈빛이야. 저는 그때 남편이 너무 예민해지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지신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의 걱정이 옳았어요. 순임아, 내 서재 금고 안에 작은 수첩이 있어. 그 안에는 만약을 위해 준비해둔 연락처들이 있다네. 연락처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함께 일해온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 말이야.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연락해. 남편은 그 수첩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금고 뒷면에 붙어 있는 작은 봉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 준비까지 해두셨어요? 모르지, 순임아.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돈 앞에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야. 특히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야. 그때는 남편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신다고 여겼어요. 설마 제 아들이 저에게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냉동창고 안에서 떠오르는 기억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대수가 보인 행동들이 새롭게 해석되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대수는 갑자기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 보였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서재 정리 좀 도와주세요. 대수가 그런 말을 했을 때도 저는 단순히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자는 뜻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서재에 있는 중요한 서류들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들을 어디에 보관하셨는지 아세요? 글쎄, 대부분 금고 안에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대수는 며칠 동안 금고 앞에서 이것저것 만져보더군요. 물론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열지는 못했지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차가운 냉동 창고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라면 그 연락처들이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냉동 창고 밖에서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수가 다시 돌아온 건가 해서 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잠깐, 조금 전 발소리가 대수의 것과는 달랐어요. 더 가볍고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혹시?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냉동창고 문 근처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밖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모르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바로 제 딸 민서였습니다. 민서는 오늘 늦은 밤에 잔치가 끝난 후 조용히 집에 와서 어머니께 인사드릴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빠 대수가 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을요. 민서는 급히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대수가 어머니를 냉동창고에 가두는 것을 본 순간 민서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다만 냉동창고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들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만 있었을 뿐이죠. 저는 다시 남편이 말씀하신 그 수첩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남편이 신뢰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특히 회사 창업 초기에 함께 고생한 동료들이 있었어요. 박 감사님도 그 중 한 분이셨죠. 박 감사님은 남편보다 5살 어리지만 남편이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내부 사정을 알고 있고 정직하고 의리 있는 분이었거든요. 순이마, 박 감사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언제든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냉동 창고 안의 온도는 점점 더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의식도 조금씩 흐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냉동 창고 안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혹시 밖으로 나갈 방법이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냉동 창고 한쪽 구석에 작은 환기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나갈 수 있을 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환기구를 통해 밖의 소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들려왔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휴대폰 진동음이었어요. 하지만 제 휴대폰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였거든요. 누군가 냉동창고 근처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하지만 거리가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누군가 제 상황을 알고 있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겨두신 그 비상 연락처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냉동 창고에 갇혀 있으니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문득 생각해 보니 남편이 그 수첩 말고도 다른 방법을 마련해 두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냉동창고 밖의 소리가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발걸음 소리도 더 많이 들렸고요.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저를 구하러 오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만약 대수가 돌아와서 이 상황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냉동 창고 안에서 저는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아니면 적어도 제가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여보, 당신이 준비해 두신 그것들이 정말 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왠지 남편이 대답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 순이마. 내가 모든 걸 준비해뒀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더 분주해졌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냉동창고 바닥에 다시 앉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질까요? 대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도 더 이상 예전의 순한 어머니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오늘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냉동창고 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무사히 나갈 수 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이에요. 냉동 창고에 갇힌 지 3시간이 지났을 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누군가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먼저 들린 것은 휴대폰 벨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여러 번요. 마치 긴급 상황을 알리는 것처럼 짧고 날카로운 진동음이 계속 울렸어요. 저는 냉동창고 문에 귀를 바짝 대고 들어봤습니다. 희미하게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소리 톤이 다급하고 심각했습니다. 삼촌, 저예요. 민서예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서였어요. 제 딸이 지금 밖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민서는 오늘 칠순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라서 늦은 밤에 따로 인사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오빠가 어머니를 냉동창고에 가뒀어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제가 여기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냉동창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민서야,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두꺼운 냉동창고 문을 뚫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밖에서 민서의 전화통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네, 삼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이 일어났어요. 코드 레드예요. 코드 레드? 제가 처음 듣는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말하는 삼촌이 누구인지는 짐작할 수 있었어요. 분명 박감사님이실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남편과 민서가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이었을까요? 민서야, 아빠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남편은 민서만 병실로 불러서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때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했었습니다. 민서가 병실에서 나왔을 때 얼굴이 심각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표정이었죠. 아빠가 뭐라고 하시던? 제가 물어봤지만 민서는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엄마. 그냥 앞으로 엄마 잘 보살펴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단순히 효도하라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이 민서에게 뭔가 특별한 임무를 맡기신 것 같았습니다. 냉동창고 밖에서 민서의 전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어머니가 냉동창고에 갇혀 계세요. 오빠가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민서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냉정한 민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여러 명의 발소리였어요. 그리고 자동차 소리도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촌.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요. 민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지, 민서야. 내 아버지하고 약속했으니까. 새로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감사님이었어요. 그 차분하고 믿음직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박감사님은 남편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어요. 30년 전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분이죠. 남편보다 5살 어리지만 남편이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계셨군요.
박감사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두셨어요. 모든 팀에게 연락 돌렸습니다. 팀이요? 민서가 묻자 박감사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미 다 계획해 두셨어. 만약 대수가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박감사님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회장님은 대수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지. 그래서 뭘 준비해 두셨는데요? 감찰팀, 경호팀, 법무팀. 모든 인력이 스탠바이 상태야.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렇게 저를 보호할 방법을 마련해 두셨다는 게요. 밖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통해 남편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 만약 대수가 어머니를 해치려 한다면 그건 단순히 가족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이야. 어떻게요? 대수는 지금까지 회사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러 왔어. 회장님이 다 알고 계셨지만 아들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 주셨던 거야. 박감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수가 회사에서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골프 접대비 횡령, 허위 계약서 작성, 직원 급여 착복. 증거는 이미 다 확보되어 있어. 그런 걸 왜 지금까지?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정을 못 버리셨던 거지. 하지만 만약 대수가 어머니한테까지 해를 끼친다면 그때는 모든 걸 공개하라고 하셨어. 저는 남편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끝까지 믿고 싶어 하시면서도 만약을 위해 모든 준비를 해두신 거였어요.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더 많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도착하는 것 같았어요. 팀장들이 도착했네요. 박감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회장님의 마지막 명령을 실행할 때가 왔어. 저는 냉동 창고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이렇게 큰 계획을 세워두셨다니요. 그때 문득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순임아, 내가 없어도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때는 단순히 위로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셨던 거였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점점 더 조직적이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1팀은 정면으로, 2팀은 후면으로 배치하세요. 박감사님의 지시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민서가 묻자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집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온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좋아. 그럼 어머니부터 구출하고 시작하자. 박감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는 거였어요. 냉동창고 문 근처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여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열어드릴게요. 민서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추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고맙다, 민서야. 그리고 고맙다, 여보. 당신이 준비해 두신 모든 것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네요. 냉동창고 문을 여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곧 이 차가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단순히 가족 갈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대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아버지의 진짜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말이에요. 냉동창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갑자기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민서와 박 감사님 두 사람의 대화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팀장님들 모두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박 감사님께 보고하는 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고 군인처럼 절도 있었어요. 좋아. 그럼 회장님이 준비해 두신 계획대로 진행하자. 박 감사님의 목소리도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 같았어요. 저는 냉동창고 문에 귀를 바짝 대고 밖의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세워두셨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까요? 1팀 정면 입구 확보 완료. 2팀 후문 배치 완료. 3팀 주변 경계 설정 완료.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로 군사작전 같았어요. 이런 일이 제 집 앞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 감사님이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팀장,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했나? 네, 감사님. 집 앞 모든 CCTV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에 CCTV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밖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건 몰랐거든요. 대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박 감사님이 물었습니다.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완전히 취한 상태로 보입니다. 우리가 온 걸 모르나? 네,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창문도 닫혀 있고 음악도 크게 틀어놓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수가 저를 냉동창고에 가둔 채 태연하게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박 감사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았군. 정말로 그 친구는 끝까지 뻔뻔하네. 그때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 우선 어머니부터 구출해 주세요. 너무 오래 추운 곳에 계시면 위험해요. 그래, 맞다. 이 팀장, 냉동창고 문 여는 작업 시작해. 곧바로 냉동창고 문 근처에서 뭔가 금속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감사님, 문 개방까지 3분 정도 소요됩니다. 알겠네. 그동안 다른 팀들은 각자 위치에서 대기하고 저는 냉동창고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추운 곳에 있었던 탓에 몸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그때 박 감사님이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두셨는지 알겠지? 네, 정말 놀랍습니다. 회장님은 대수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셨어. 언젠가는 욕심 때문에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셨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이렇게 저를 보호해 주시다니요. 박 감사님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만약 대수가 사모님한테 해를 끼치려 한다면 그때는 지금까지 숨겨두었던 모든 카드를 꺼내라고 하셨지. 어떤 카드들 말씀이세요? 대수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의 증거자료,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대수를 견제할 수 있는 인력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것들까지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회장님이 왜 그런 준비까지 하셨을까요? 누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사모님을 지키기 위해서였지. 회장님은 대수보다 사모님과 민서를 더 신뢰하셨거든.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은 있었지만 동시에 아들의 위험한 면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냉동창고 문을 여는 작업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감사님, 거의 다 열렸습니다. 좋아. 구급상자 준비됐나? 네, 의료진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 감사님의 세심한 배려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제가 냉동 창고에서 받았을 피해까지 미리 생각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때 문득 대수에 대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혹시 대수가 상황을 눈치채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죠? 민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민서야. 이미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어 있어. 게다가 대수는 지금 완전히 취해 있으니 제대로 판단도 못할 거야. 박 감사님의 자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준비해 두신 건 대수를 잡는 것만이 아니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 무슨 뜻이세요? 회사 지분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거지. 대수가 더 이상 어머니를 위협할 수 없도록 말이야. 저는 그제서야 남편의 계획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마련해 두신 거였어요. 감사님, 문 열렸습니다. 드디어 냉동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바깥에 따뜻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민서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곧이어 민서가 냉동창고 안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민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차갑고 어두운 곳에 혼자 있었거든요. 민서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감정 때문이기도 했어요. 의료진 빨리 들어와서 응급처치 해주세요. 박 감사님의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바로 여러 명이 냉동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제게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해주었어요. 사모님, 저예요. 박 감사입니다. 박 감사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 온화한 얼굴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박 감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간신히 말하자 박 감사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회장님과 약속한 일이니까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냉동 창고에서 나오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집 안으로 가셔서 쉬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박 감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지켜보고 싶어요. 저는 대수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박 감사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보세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준비해 두신 마지막 카드가 펼쳐질 시간이요. 저는 담요를 단단히 감싸고 박 감사님과 민서 옆에 서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아직도 태연하게 술을 마시고 있을 대수는 곧 자신의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오늘 밤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거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는 강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냉동 창고에서 4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소리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고 제 몸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순이마, 내 서재 금고 뒷면에 작은 봉투가 있어. 그 안에 수첩이 들어있는데 정말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 첫 번째 번호로 전화해. 지금이 바로 그 정말 위급한 일이 아닐까요?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다행히 휴대폰은 아직 제게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번호를 어떻게 알아내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서재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저는 냉동 창고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적처럼 제 기억 속에서 어떤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제게 중얼거리듯 말씀하신 숫자들이었어요. 010-3847-2596. 이 번호는 꼭 기억해둬, 순이마.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비상 연락처였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간신히 번호를 누를 수 있었습니다. B-, B-, B-.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제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춰 두근거렸어요.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감사님이었어요. 박감사님, 저예요. 김수님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모님? 어디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박감사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긴장됐습니다. 저, 지금 냉동 창고에 갇혀 있어요. 대수가, 뭐라고요? 대수가 사모님을 냉동 창고에? 박감사님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네. 유산을 넘기라고 하는데 제가 거절하니까.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박감사님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어떻게? 회장님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세요. 박감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냉동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박감사님, 누군가 오고 있어요. 제가 속삭이듯 말하는 순간 냉동창고 문고리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톤이었어요. 저는 급히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옷 속 깊숙이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엄마, 대답해요. 대수가 냉동창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추워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혹시 누구랑 연락한 거 아니죠? 대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박감사님은 제 전화를 받은 즉시 모든 팀에게 긴급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팀 상황 변경, 사모님이 위험하다. 즉시 출발. 박감사님의 외치는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팀장 한 명이 급히 물었습니다. 대수가 사모님을 냉동창고에 감금했어. 지금 당장 모든 차량 출발. 박감사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무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팀, 2팀, 3팀 모두 차량 탑승. 경호팀은 무력 진압 준비. 의료팀도 함께 출발. 박감사님의 지시가 연달아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지하 주차장에서는 검은 벤츠들이 일제히 엔진을 켰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밝혀졌고 배기가스가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회장님께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일어났군요. 박감사님이 차에 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감사님, 도착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사모님이 위험해. 박감사님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차량 행렬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저는 대수의 계속되는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아무 일 없었어요? 대수가 냉동 창고 문 앞에서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추위 때문인 것처럼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오래 안 나와요? 문이 안 열려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안에서도 열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아, 맞다. 내가 잠가놨지. 대수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정말 아무도 안 만났어요? 아무한테도 연락 안 했고?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수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요. 혹시 누가 도와주러 올까 봐서요. 대수의 말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술이 깨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대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많은 차량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지? 이 시간에 누가? 대수가 중얼거리며 잔칫집 앞쪽으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냉동 창고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박감사님이 오신 걸까요? 자동차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어요. 엔진 소리만 들어도 고급 차들인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대수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드디어 구원자들이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대수가 상황을 눈치채고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 봐서요. 자동차 소리가 잔칫집 마당에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명이 차에서 내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대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냉동 창고 안에서 숨죽여 상황을 지켜봤어요. 드디어 모든 게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준비해 두신 마지막 안전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곧 이 차가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수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말이에요. 저는 떨리는 몸으로 휴대폰을 다시 꺼내 박감사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착하셨나요? 대수가 의심하고 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곧 구출해드리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이 긴 악몽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냉동 창고 안에서 저는 밖의 소리들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5회차 말미에 박감사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 이후로 제 마음은 한결 차분해졌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골목 입구에서 강력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범한 자동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고급 세단의 묵직하고 위험 있는 엔진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밝은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는 빛이 냉동창고 틈새로도 스며들어 왔습니다. 저게 뭐야? 대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잔칫집 앞쪽에서 들려왔어요. 아마도 창문 너머로 골목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 완전히 골목 안으로 들어온 뒤 곧바로 두 번째 차의 헤드라이트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마치 군대의 차량 행렬처럼 질서정연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동 창고 안에서 가슴이 뛰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제 가슴 뛰는 소리인지
차량들의 진동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준비해 두신 그 사람들이 온 거였어요.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대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의아해하는 톤이었는데 계속해서 차량들이 들어오자 공포감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들이 하나둘씩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차가 잔칫집 정문 바로 앞에 정차한 것 같았고 나머지 차들도 차례대로 전략적인 위치에 배치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연달아서요. 적어도 10여 명 이상이 차에서 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뭐하러 왔어요? 대수가 잔칫집 앞으로 나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평소에 거만하고 자신만만한 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발걸음 소리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군인들이 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냉동창고 문에 귀를 바짝 대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 간간이 들려오는 무전기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대수의 점점 더 초조해지는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말 좀 해보세요. 여기가 사유지라고요. 대수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전히 밖에서는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몇 명이 온 게 아니라 정말로 대규모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대수의 발걸음이 급해지더니 냉동창고 쪽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대수가 냉동창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했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대수가 상황을 연결시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대수야, 무슨 소리야? 저는 최대한 모르는 척 대답했습니다. 밖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분명 엄마가 누구한테 연락했을 거야. 대수의 목소리에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잔칫집 뒤편에서도 발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수가 뒷문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을 때를 대비해서 후방까지 차단한 것 같았어요. 뒤쪽에도 있어. 대수의 패닉 상태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냉동창고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대수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순간이 온 거였어요. 엄마, 정말 누구한테 연락했어요? 답해요. 대수가 냉동창고 문을 더 세게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밖의 상황을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집중했어요. 그때 갑자기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대수 사장님, 나오십시오. 박감사님의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어요. 평소에 들었던 온화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감사? 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대수 사장님, 더 이상 숨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박감사님의 목소리가 다시 확성기를 통해 울렸어요. 이번에는 더욱 단호하고 명령조였습니다. 대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아마도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감사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수가 밖으로 나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박감사님의 질문이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어머니요? 어머니는
그냥 대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을 냉동 창고에 감금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박 감사님의 말에 대수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지금 당장 사모님을 모셔오시겠습니까? 박 감사님의 목소리가 더욱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냉동 창고 안에서 박 감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구원자가 온 거였어요. 남편이 준비해 두신 안전망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대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냉동 창고 쪽으로 다시 왔어요. 엄마, 나와요. 제가 냉동 창고에서 나오지 않자 대수가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열지도 못했어요. 빨리 나와요. 대수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드디어 냉동 창고 문이 열렸고 저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났습니다. 너무 오래 추운 곳에 있어서 몸이 경직되어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눈앞의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어요. 그 가운데 박 감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위엄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박 감사님이 저에게 다가오며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제가 대답하자 박 감사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그때 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대수의 시간은 없었어요. 박 감사님이 손짓하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대수를 둘러쌌습니다. 김대수 사장님,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 감사님의 차가운 선언과 함께 모든 것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담요를 두르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어요. 드디어 제가 받은 모든 수모와 고통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냉동 창고에서의 긴 악몽이 끝나고 이제 진짜 정의가 구현되는 시간이 왔어요. 냉동 창고에서 나온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잔칫집 마당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해 있었거든요.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 박 감사님이 위엄 있게 서 계셨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 감사님 옆에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한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민서야. 저도 모르게 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정말로 여기 와 있었던 거예요. 엄마. 민서가 저에게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얼어붙었던 제 몸에 스며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오래 추운 곳에 계셨죠? 민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 대수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박 감사님께 다가갔습니다. 박 감사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수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박 감사님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박 감사님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어요. 그 표정만으로도 대수는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을 폭행하고 냉동 창고에 감금한 모든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박 감사님이 말하면서 태블릿을 꺼내셨어요. 그 화면에는 몇 시간 전 벌어진 일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공포를 느꼈어요. 대수가 저를 거칠게 끌고 가는 모습, 냉동 창고에 밀어넣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이건 대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그때 민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오빠,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아셨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뭘 아셨다는 거야? 대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서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증된 유언장이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장이에요. 회사 지분 80%는 엄마에게, 15%는 저에게, 오빠에게는 단 5%만 남기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는 아들인 나를 더 사랑하셨어. 대수가 소리쳤지만 민서는 유언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증인의 도장과 아버지의 서명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왜 민서에게만 특별한 이야기를 하셨는지를요. 진짜 후계자는 처음부터 민서였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 서류는 사장님의 회사 내 모든 비리 증거입니다. 박 감사님이 또 다른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허위 계약서, 골프 접대비 횡령, 직원 급여 착복. 박 감사님이 하나하나 읽어내려가자 대수의 얼굴이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일들까지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들에 대한 정 때문에 눈 감아주셨지만 모든 증거는 차곡차곡 모아두셨습니다. 박 감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남편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끝까지 믿고 싶어 하셨지만 동시에 가족을 지키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대수 사장이 지난 3년 동안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서입니다. 박 감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자 대수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조사를 했다고요? 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만약 사모님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모든 걸 공개하라고 하셨거든요. 박 감사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저를 보호해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때 민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마지막에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해요? 민서가 대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오빠가 언젠가는 탐욕 때문에 가족을 해칠 거라고 예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그날 병실에서 민서와 남편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민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건 대수가 회사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기록이었습니다. 오빠가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무고한 직원들을 해고했던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대수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저앉을 듯 비틀거리더니 벽에 기대어 섰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였어요? 대수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할 거라기보다는 이미 준비되어 있던 거죠. 박 감사님이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박 감사님께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박 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대수를 바라봤어요. 김대수 사장, 이제 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경찰이요? 대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폭행, 감금, 횡령, 모든 죄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감사님의 말에 대수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는 건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정의가 구현되는 것에 대한 만족감도 있었습니다. 엄마, 대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엄마의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수야, 내가 저를 냉동창고에 가둘 때는 내가 내 어머니라는 생각 안 했지? 제 말에 대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경찰이 오고 있었어요.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걸 준비해 두셨으니까요. 저는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감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박 감사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좋은 분을 곁에 두었다는 게 감사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대수의 긴 악행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받는 삶을 말이에요. 사이렌 소리가 잔치집 마당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비로소 이 긴 악몽이 정말로 끝났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며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밝혔어요. 그 빛 속에서 대수는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김대수 씨, 폭행과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대수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제게 마지막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정말 이래야 해요?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냉동 창고에서 보낸 그 끔찍한 시간들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대수야, 내가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제 말에 대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는 찰칵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박 감사님이 경찰관에게 준비해둔 모든 서류를 건네주셨습니다. CCTV 영상, 횡령 증거, 직원 부당해고 자료까지 정말로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기소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들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대수가 경찰차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25년 동안 정성으로 길렀던 아이가 이렇게 끝나다니요. 경찰차가 떠나고 나자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 감사님의 팀들도 체계적으로 철수를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사모님,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박 감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박 감사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박 감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회장님과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분이 얼마나 사모님을 사랑하셨는지 아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거였어요. 민서가 제 곁으로 와서 팔짱을 끼웠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해요. 민서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박 감사님이 또 다른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사모님, 이건 회장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편지입니다. 오늘 모든 일이 끝나면 드리라고 하셨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편지라니요. 봉투를 열어보니 남편의 친숙한 글씨체로 쓰여진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순이마,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겠지. 대수가 결국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너에게 해를 끼쳤구나. 미안하다. 아비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남편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민서가 있고 박감사 같은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오늘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그걸 깨달았을 거야. 정말 그랬어요.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민서가 이끌어갈 거야. 그 아이가 진짜 후계자였어. 대수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아이는 사업보다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해. 감옥에서라도 반성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를 읽으며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남편의 계획이었던 거였어요. 순임아,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내 사랑만큼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것이 나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 될 거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셨어요. 민서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래,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하셨구나.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많은 일들이 정리되었습니다. 대수는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회사는 민서가 정식으로 이어받게 되었어요. 저는 명예회장 자리에서 민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민서와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진 것이었어요. 그동안 서로에게 미안했던 마음들을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엄마, 제가 그동안 집을 자주 안 왔던 것도 오빠 때문이었어요. 오빠가 저한테 계속 압박을 가해서 민서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대수가 민서에게도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서는 활짝 웃었습니다. 한 달 후 대수의 첫 번째 재판이 있었어요. 저는 법정에 가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대수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엄마. 대수가 저를 보고 입을 열었지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재판 결과 대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과 폭행, 감금 등의 죄목이었어요. 저는 그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서가 물어봤어요. 엄마, 오빠 면회 가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본 후 대답했습니다. 1년 후에 가볼게. 그때까지는 그 아이가 충분히 반성할 시간을 가져야겠어.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 나이 7순이에요.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셈이죠. 하지만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민서가 있고 박감사님 같은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냉동 창고에서의 그 끔찍한 시간들이 오히려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남편 사진 앞에서 차 한 잔을 드려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남편이 준비해 두신 모든 것들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날밤 냉동 창고에서의 일들이 꿈에 나와요. 하지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의 저 자신이 자랑스럽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조건 용서하실 건가요? 아니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건가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엄격함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것이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남편이 저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었어요. 바로 용기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굴복하지 않을 용기를요. 칠순이 넘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어제는 민서와 함께 남편이 좋아하시던 등산로에 다녀왔어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올랐던 그 길을 딸과 함께 걷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여기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요? 민서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정말로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제 뺨을 스치는 그 순간 남편의 따뜻한 손길 같았습니다. 요즘 저는 자원봉사도 시작했어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겪었던 그 어려운 시간들이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니 참 신기한 일이에요. 사모님, 정말 맛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으니까 힘이 나네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보람을 느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분들께 나누어 드리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박감사님도 가끔 안부를 물어보러 오세요. 그럴 때마다 남편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회장님이 사모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시죠? 마지막까지 사모님 걱정만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남편의 사랑이 여전히 제 곁에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에요. 예전에는 남들 눈치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당당해졌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는 시장에서 상인이 저를 속이려고 했는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말이에요. 할머니,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아요.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하자 상인도 당황하더군요. 저도 이제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였어요. 밤에 잠들기 전 저는 항상 그날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요. 살아계실 때보다 돌아가신 후에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때로는 대수 생각도 해요.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다만 그 아이가 정말로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아요. 남편의 사랑이 지금도 저와 민서를 감싸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말이에요. 저에게는 그 사람이 남편이었고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누군가일 거예요. 그 사랑을 믿고 끝까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처럼 평범한 칠순 할머니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욱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